누군가 비만일 경우에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비만일 가능성은 57%에 달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네, 사람을 진짜 잘 가려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 그러니까 가족, 친구, 모임, 회사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인생에서 힘 안 들이고도 얼마나 큰 변화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영상이 끝나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개인학 연구소를 맡고 있는 토드 로즈 박사의 집단 착각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매년 신장 이식 대기줄에 올라있는 인원이 몇 명인 줄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만 자그마치 1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식용 신장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략 2만 1,000개니까요. 10만 명 중 약 8만 명은 그냥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장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증된 이 2만 1,000개의 신장 중에서도 5분의 1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을 진짜 잘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더니 뜬금없이 무슨 신장 스토리냐 싶으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증된 신장 중 무려 5분의 1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일단 이걸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신장 이식 순위 20번째에 있는 환자라고 할게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죠. 앞선 순위의 19명이 모두 신장 이식을 거부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이식을 받으시겠어요? 네, 물론 환자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연락이 오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여러분은 앞에 무려 19명이 연달아 다 거부한 그 신장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 건가요? 네, 바로 이 이유로 사망자가 기증한 신장 10개 중 1개 혹은 2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폐기 처분 당하고 만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매물로 너무 오랫동안 나와 있는 집을 의심하듯이 내 앞에 먼저 의견을 낸 사람들의 의견에 사람들은 동조하게 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도 신장 이식을 거부하는 19명. 그들은 착각에 빠져있다. 나는 그러한 착각을 따라쟁이의 함정이라 부른다. 그들은 추가적인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식을 거부한 신장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이건 걸러야 한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신장 이식 거부가 신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실제로 운송이 어렵거나 수요자의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은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함정에 자주 빠져든다. 가령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꽤 오랜 시간 팔리지 않았던 집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안 산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누수가 있다거나 풍수 지리상 좋지 않다거나 그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실에 짐작하기 마련이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특정 세면대에만 사람들이 한 명도 줄 서 있지 않다면 어떨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면대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배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든 고장난 세면대라고 넘겨짚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직장을 이룬 후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잠재적인 고용주들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긴 마련이니까. 네,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 라테네는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유의 실험을 한 바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학생들은 첫 번째 조건으로 혼자 앉아 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곧장
두리번거리며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75%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러 갑니다. 그런데 조건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험맨 몇 명을 한 학생과 같은 공간에 일부러 두고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실험맨들은 그걸 보고도 마치 못 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험맨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기를 못 본 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연기가 난다는 걸 알리러 간 학생은 38%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실험맨의 행동 하나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학생은 75%에서 38%로 정확히 절반이 줄어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요, 스스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혹은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냥 내가 지금 속한 집단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순응하게 되는 거죠.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뇌는 사실 자신이 조롱당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스스로가 막 싫어지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군중에게 굴복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굴복한 그 집단의 문화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소위 거지 같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잘 들어주세요. 1990년대 중반 사회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시카고 대학에서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의 환자들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둔 여성 치매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요, 그 환자의 딸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수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삐쩍 마르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딸의 남편도 그리고 딸의 자녀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한 아내이자 엄마를 보살피면서 또 가족 전체가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 크리스타키스 박사를 찾아와요. 자기 친구의 상태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력이 없나 살펴봤더니 아내의 컨디션 때문이었고, 그럼 그 아내의 컨디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또 살펴보니 여기서 친정 엄마를 살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마침 이 시기에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사람들의 낙담과 상심이라는 그 감정들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문을 느낀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감정에 감기처럼 전염되는 건가? 그리고는 연구를 통해 알아내요. 이 감정이 퍼져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류는 마치 벌과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죠. 벌은 침입자가 벌집 안으로 들어오면 페로몬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벌들에게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 호르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벌이 소위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같이 공격을 막 합니다. 인간 역시도 벌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벌처럼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마치 페로몬을 분비하듯 이 감정이란 걸 막 분비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집단에 전염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사실 요즘 내 컨디션이 내가 속한 집단 때문이구나 라고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 주변에 친구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이 빠진다. 이런 게 전부 집단의 감정이 여러분 개인에게 전염된 거거든요.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치매 환자의 가정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둠의 악령이 기어 나오는 것처럼 한 여성의 병으로 인한 무거운 감정이 가족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남은 사람도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미망인 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네, 그는 추가 연구로 깊게 파고 들어간 끝에 소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상태로 계속 의지하고 있는 집단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구성원들이 사실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누군가 비만일 경우에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비만일 가능성은 57%에 달했다고 해요. 반면에 비만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모방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히는요, 모방 욕망이 있는 뇌를 가져서 그래요. 자, 여기 이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 앤드 멜트조프는 14개월 아기와 엄마로 이루어진 그룹 70팀을 모집한 다음에요, 이 모방 욕망을 대대적으로 연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엄마들은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습니다. 아기의 머리에는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실험맨이 등장해서 아기를 마주보는 위치에 딱 앉아요. 실험맨과 아기 사이에는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돔 형태의 장난감이 놓여 있고요. 이제 실험맨은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쓰면서 플라스틱 돔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장난감에서 화려한 색의 조명이 막 돌아가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맨이 장난감을 왼손으로 만지면요, 신기하게도 아기의 두뇌 중 왼쪽 관련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실험맨이 오른손으로 장난감을 만지면 아기의 오른쪽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실험맨의 손과 발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지 딱 납득이 가시죠. 네, 어른들의 행동은 모방을 통해 곧바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이 본능적인 모방으로부터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모방은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일명 카멜레온 효과죠.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춤추는 법, 글씨 쓰는 법, 공 던지는 법, 하물며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법, 아니면 삶의 목적이나 목표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모방하고 습득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우리의 뇌신경은 누가 됐건 두 사람이 만나면 그들이 서로를 모방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이 싫건 좋건 우리의 뇌는 그냥 그렇게 생겼다. 심지어 당신 취향이 따로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왜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지,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 동조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확 와닿는 게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한 집단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너무 힘든데 답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다양하고 머리 아픈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서 막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 집단을 여러분이 바꿔버리지도 못할 때 저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정확히는 사회적 정체성에 빠져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나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단 하나.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여야 한다.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단 하나의 집단에 당신의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 당신을 잡아먹고 있는 그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다양한 정체성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스포츠를 배우고 음악 팬클럽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독서 모임 또는 공부하는 그룹도 좋다.
당신이 A그룹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B그룹을 찾아내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때 스스로 점검해야 할 건 단 하나다. 그저 당신 스스로 끌리는가?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충분하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몰두하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면 그게 뭐든 어디든 괜찮다. 이렇게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넓게 혹은 더 깊게 가져가는 건 단일 그룹에만 속할 때 벌어지는 참사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지만 그 효과는 이거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가 거부당하거나 취약해졌을 때 당신은 당신의 또 다른 사회적 정체성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자존감이란 걸 지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은 자기 존중감을 지켜내면서 사회적으로 비교당하면 받게 되는 충격을 중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찌됐건 당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작고 긍정적인 보상 신호를 받는다. 그 인정을 굳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당신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면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테스트의 점수 혹은 출석률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있는 집단에서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썩혀둘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나를 직접 만들면서 그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맥락의 나를 발견할수록 회복 탄력성과 포용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증명한 연구 결과도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성격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 귀속 집단에 대한 인력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가까운 집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뭘 먹을지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집단을 따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간은 이렇게 그 집단에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맞춰 나갈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한다는 겁니다. 집단의 목표, 그 집단의 비전, 이상 이런 거에 여러분 스스로를 맞추고 이제 거기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긁어 모으는 거죠. 공통의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세계관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집단의 성질이 소위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자기인식이라는 건요. 사람이 혼자 막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다가 내가 속한 집단의 감각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사실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인 정체성 이 둘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MRI 스캐너로 뇌를 관찰하면요. 나에 대해 스스로 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뇌신경은 정확히 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네, 어딘가에서 누구로 역할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기 힘든 거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누구로 활약할지 이걸 아주 잘 정해야겠죠.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은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씩 해 나아갈 때 스스로 주는 상처럼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자기 존중감이 확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걸 공유하고 같이 읽어낼 수 있는 집단이 어딘지 파악을 해야겠죠. 가족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회사가 될 수도 혹은 뭔가를 같이 배우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책하는 대신 언제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혼자서도 기꺼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